엄마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 수술실 박복도에서 들려온 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던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죠. 40년을 바쳐 키운 딸에게 저는 그저 5천만 원짜리 짐덩어리였다는 것을요. 그냥 가자. 어차피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 못할 거야. 사위의 매정한 말과 함께 멀어지는 발소리.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여울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한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새벽 5시 부산 서면의 좁은 골목길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영순 미용실이라는 빛바랜 간판 아래로 희미한 형광등 빛이 새어나왔죠. 한영순 68배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요. 손목의 묵직한 통증을 무시하며 낡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가위는 제가 28배 처음 가게를 열 때 장만한 것이었죠. 독일제 명품이라며 당시로선 큰돈을 들여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손잡이가 닳고 날도 무뎌졌지만 여전히 제 손에 가장 잘 맞는 도구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깊게 펜주름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더군요. 파마약 냄새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한 흔적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죠.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진통제 한 알이면 버틸만 했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의자는 가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파마기계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거울 모서리는 깨진 채로 테이프로 붙여놨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수진 45살. 서울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을 가진 제 유일한 혈육이었죠. 남편이 폐암으로 떠난 후 20년 저는 오직 수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그날 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창피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수진이는 점점 저를 멀리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모두 서울에서 해결했죠. 결혼식 날 저를 맨 뒷줄에 앉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위 쪽 하객들에게 제가 친척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사위 최태주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 이사라는 그는 첫 인사에서부터 거만했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고 미용실 얘기가 나오자 대화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진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고 명절마다 5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손자 선물은 빠지지 않았죠. 장난감, 옷, 학용품.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보냈습니다. 제 통장에는 늘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은 라면 하나로 때웠죠. 10년 넘은 옷을 기워 입었고 구멍 난 신발은 본드로 붙여 신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병원비가 아까웠으니까요. 20년 전 겨울 특별한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던 12월의 어느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젊은 청년이었죠. 온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준혁 29살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전국을 떠돌았다고 했죠. 부산까지 왔지만 가진 돈이 떨어져 길거리에서 자던 중이었답니다. 저는 그를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남은 김밥을 데워줬죠.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냐고요. 준혁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가게 청소를 끝내놨고 밤 12시까지 연습했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커트, 파마, 염색,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마음까지요. 6개월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큰 미용실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고요. 저는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죠. 제 전 재산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펑펑 울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죠.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울은 멀었고 바쁘기도 했겠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갔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었죠. 파마하러 온 김할머니, 염색하러 온 박할머니. 40년째 단골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나누며 일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임신했다느니, 누구네 아들이 승진했다느니. 점심때가 되자 잠시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고 손에 든 가위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꼬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점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수진이에게 이번 달 생활비를 보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의식은 잃었지만 주변 소리는 들렸습니다. 물속에 잠긴 듯 몽롱했지만 의료진의 다급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차가운 침대, 따가운 주사바늘, 그리고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누군가 제 주머니를 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을 확인하는 손길이었죠.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엔 딸 박수진의 번호 하나뿐이었으니 그녀에게 전화했겠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구두 소리가 섞여 있었죠. 수진과 태준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병실 밖 복도에서 설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뇌출혈, 즉시 수술 필요, 골든타임, 영구장애 가능성. 의학 용어들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그 끔찍한 숫자가 들렸습니다. 5천만 원.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멀어진 거리에서도 태준의 계산적인 목소리가 들렸죠. 대출금 2억, 자녀 유학비, 수술 성공률, 재활기간. 숫자와 확률로 제 생명의 가치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태준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임종, 무의미한 연명치료, 경제적 현실. 그런 단어들이 제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죠.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이내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의사에게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다른 가족과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가족이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저를 포기했다는 것을요. 응급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료진도 보호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은 그렇게 5천만 원의 벽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왔고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죠. 영순 미용실 사장님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침대로 안내받아왔을 때 저는 그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가 의료진에게 자신을 아들이라고 소개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게 아들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즉시 수술을 진행하라고 비용은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목소리에 떨림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요구하고 VIP 병실을 준비시키는 그의 목소리엔 권위가 있었죠. 8시간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되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왜 오지 않을까? 정말로 5천만 원이 딸의 마음보다 무거운 걸까? 일주일 후 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하얀 천장이 아니라 은은한 간접 조명이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특실이었던 겁니다. 침대 옆에는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턱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죠. 며칠을 병원에서 지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죠.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아봤습니다. 이준혁, 20년 전 제가 도와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준혁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두 나레이션처럼 차분히 풀어냈죠. 서울로 간 후 하루 3시간만 자며 일했던 것, 번 돈을 모두 모아 3년 만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준혁 뷰티로 성장했다는 것을요. 전국 300개 매장, 직원 5,000명, 연매출 3천억의 대기업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도 항상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고 했죠. 은인을 찾지 못해서, 은혜를 갚지 못해서였다고요. 20년 동안 부산을 수십 번 찾아왔지만 영순 미용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됐다며 운명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왔었냐고.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수술 동의서도 없어서 자신이 보호자로 서명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품고 있던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을까요? 준혁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퇴원 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달라고요. 시니어 헤어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40년 경력을 가진 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준혁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수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의 가치로 저를 저울질하고 떠난 순간 우리의 인연은 끝났으니까요.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68세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준혁 뷰티의 시니어 헤어 컨설팅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하게 일했죠. 매일 아침 7시면 강남 본사로 출근했고 전국의 매장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젊은 직원들에게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추천법,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줬죠. 월급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 부산에서 1년 벌어도 만질 수 없었던 돈이 매달 통장에 들어왔죠. 처음엔 준혁에게 너무 많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적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면서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도 마련했습니다. 준혁이 회사 근처에 구해준 곳이었죠.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쁜 화분도 사고 좋아하는 그림도 걸었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보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됐죠. 주말엔 젊은 직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영순 멘토님이라 불렀고 인생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죠. 회사 야유회에도 참석했고 송년회에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춤도 췄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 뷰티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유통업체와의 대형 계약건이었죠. 상대 회사는 태준 컨설팅이라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최태준과 박수진. 제 사위와 딸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수진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그것도 준혁 뷰티의 임원 자리에 앉아 있으니 충격이었을 겁니다. 태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죠. 준혁이 회의를 시작했고 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의 내내 서류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가끔 저를 훔쳐보려 했지만 제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준혁이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수진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려 했죠.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후에도 수진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쫓아와서는 제 앞을 막아섰죠. 수진은 울면서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거냐고,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이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냐고. 5천만 원이 아까워서 버린 사람한테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꿇어앉았죠.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수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수진의 모습이 측은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태준 컨설팅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제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떠나서 판단하라고요. 다음 날 태준 컨설팅과의 계약은 거절되었습니다. 준혁은 공식적으로 사업 방향성 불일치라고 통보했지만 업계에선 다들 알았습니다. 준혁 뷰티가 태준 컨설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수진 부부가 회사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내보내려 해도 버텼죠. 비가 오는 날엔 건물 밖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주차장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태준도 함께였죠. 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남자의 자존심이 뭐가 대단하다고, 평소 그렇게 거만하던 사위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은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회사도 위기에 처했고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장모님께 용서받고 싶다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간청했죠.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해진 두 사람의 모습이 측은하기도 했지만 2년 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5천만 원을 아까워하며 제 생명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에요. 결국 저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앞으로 잘 사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0년을 바친 정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서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모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진 부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혁 뷰티와의 계약 실패 후 업계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했죠. 다른 대기업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고 기존 거래처마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태준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문을 닫았다고 했죠. 수진도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를 받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경 준혁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내려가 보니 수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경련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죠. 저도 모르게 달려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죠. 2년 만에 가까이서 본 딸의 얼굴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반백이 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없는 눈. 4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늙어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같이 탔습니다. 가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2년 전 수진이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병원, 그 복도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다고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수진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부터 흘렸죠.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못했죠. 한참 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태준과 이혼 소송 중이라고,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다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했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활비를 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고통이 엄마가 받았을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안다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는 걸 알기에 원망하지 않는다고. 다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죠. 그도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한때 단정했던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수진을 설득한 것도 자신이고 돈 때문에 장모님을 포기하자고 한 것도 자신이라고. 수진은 망설였는데 자신이 강요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산, 신용불량, 이혼.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거라고. 병원 복도에서 장모님을 버리고 떠나던 그날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40년의 헌신, 2년 전의 배신, 그리고 지금의 재회.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속상이었죠.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떠겠냐고, 그들도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은 잠들어 있었고 태준은 복도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수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지켰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다니. 문득 20년 전 준혁이 떠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아들처럼 아꼈지만 기꺼이 보내줬죠. 그리고 그 인연이 20년 후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40년을 바친 친딸은 저를 버렸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대신 냈죠. 수진은 거부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죠. 출근하는 직원들이 모두 알아볼 정도가 됐습니다. 준혁 뷰티 본부장의 딸이 매일 같이 용서를 구하러 온다는 소문이 퍼졌죠. 어느 날 직원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따님이 너무 안쓰럽다고 이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처를 모른다고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 쓰러졌다고 했죠. 가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다시 119에 실려가는 수진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용서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딸이 죽는 것은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수진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수진의 병원비를 모두 냈고 회복할 때까지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자 또 울었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 앉아 말했죠. 앞으로 건강 챙기라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라고. 그리고 다시는 회사에 오지 말라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는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정도는 괜찮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저는 병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증오는 놓아주기로 했다고. 그것이 수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1가 되었죠. 준혁 뷰티에서의 3년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만류했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죠. 남은 인생은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은퇴식 날 준혁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영순 미용 아카데미 설립 자금이었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준혁에게 베푼 은혜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요. 아카데미는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용실을 시작했던 그 동네 근처였죠. 작은 건물이었지만 최신 시설을 갖췄습니다. 준혁이 모든 장비를 지원해 줬으니까요. 첫 기수로 20명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고아원 출신, 한부모 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20년 전 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절함과 희망이 섞인 그 눈빛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제가 40년간 쌓은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죠. 학생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연습하고 방과 후에도 남아서 복습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김진우 25살 청년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손자였습니다. 수진의 아들이었던 거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성이 달랐고 수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우는 할머니의 정체를 숨긴 채 다른 학생들처럼 수업을 받았습니다. 성실했고 재능도 있었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을 잘 도왔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가르쳐주고 청소도 솔선수범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진우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가 매일 울며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고 얼마나 죄송해하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자신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학생으로만 대했습니다. 특별 대우는 없었죠.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일찍 와서 청소하게 했고 더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게 했습니다. 진우는 불평 없이 다 해냈습니다. 6개월 과정이 끝날 무렵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걸어오는 안부 전화였죠. 수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재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요. 태중과는 이혼했고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진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제 아카데미에 지원했다는 것을요. 그냥 미용 기술을 배우러 부산에 간다고만 했다더군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진우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우는 실력으로 합격한 거라고 특혜는 없다고. 수진은 알겠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20명의 학생 모두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준혁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고 우수 졸업생들에게는 준혁 뷰티 취업 기회도 주어졌죠. 진우는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은 고아원 출신의 다른 학생이었죠. 졸업식이 끝난 후 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인사하며 말했죠. 할머니 덕분에 기술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프로의 자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다고요. 저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나눈 유일한 스킨십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살라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진우는 서울의 한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준혁 뷰티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했죠.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과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확히 매월 15일 오후 3시. 10분 정도의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날씨 얘기를 하고 건강 조심하라는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수진은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책을 하기 위해서죠.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일출을 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71년 인생이 참 굴곡이 많았다고. 40년을 딸을 위해 살았고 2년을 배신감에 살았고 3년을 새로운 도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삶을요. 아카데미는 계속 운영됩니다. 이제는 2기 학생들이 들어왔죠. 저는 일주일에 3번만 출근합니다. 나머지는 젊은 강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가르친 1기 졸업생 중 일부가 돌아와 강사가 됐거든요. 가끔 준혁이 부산에 내려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얘기를 나누죠. 20년 전 비 오던 날 처마 밑에서 떨던 청년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기업 회장이 됐다니. 인생이란 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의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조금씩 저축도 한다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진우가 효도한다고, 첫 월급 타서 어머니 옷을 사줬다고.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오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씻어줬습니다. 이제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희가 찾은 균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시 상처받을 수 있고 너무 멀면 영원한 이별이 될 테니까요.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71세에 찾은 이 평온함이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해변을 걷고 아카데미에 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수진을 생각할 겁니다. 미워하지도 그립지도 않은 그런 마음으로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냉정한 거리두기. 하지만 그 안에도 작은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영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할머니의 선택, 완전한 용서 대신 선택한 냉정한 거리두기. 어떤 분들은 너무 매정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 여울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